지금 평양 권력의 심장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군 서열일위 황병서가 지도에도 없는 비밀 안가의 보급 명단을 확인하던 중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김평일과 김한솔의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석궁에선 어린 김주애를 내세운 기만적인 세습연극이 한창일 때 진짜 백두혈통들은 왜 유배와 암살, 위협 속에 지워져야만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실체를 목격한 황병서는 결국 모든 북이 영화를 뒤로하고 영하 50도의 시베리아 벌판을 기어가는 사투의 길을 선택합니다. 과연 그가 권력의 심장부, 붉은 가죽 서류철에서 발견한 천인공노할 금기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피비린내 나는 백두혈통 잔혹사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는 서슬 퍼런직함으로 원수님 바로 옆자리에서 별 4개 대장 계급장을 달고 평양 권력의 심장부를 지켰던 자로서 죽기 전에 가짜 성벽 뒤에 숨겨진 그 비린내. 나는 진실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2026년 1월 시베리아의 매서운 동토를 뚫고 대한민국 땅에 발을 내디딘 저 황병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가슴속에는 수천 번의 망설임과 수만 번의 결단에 교차했습니다. 평양의 마지막 지도원으로서 제가 지고 온 이 무거운 진실의 보따리를 이제 여기 풀어놓겠습니다. 대장 계급장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시절, 저는 인민의 충복이 아니라 독재자 가문을 지키는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5년 늦은 가을 평양 외곽의 한 외딴 안가에서 보았던 그 눈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석님의 친동생이자 평양에 지워진 왕자였던 김평일 동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평양의 하늘은 유난히도 무겁고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동강 줄기를 따라 피어오른 짙은 안개는 마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운명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당시 특수물자 검열을 핑계로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평양 외곽의 비밀 수용시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주석궁의 화려한 네온사인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보위부의 2중 3중 감시망을 통과해 낡은 안가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희미한 전등 하나가 방 안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한 노신사가 낡은 목재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의 안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석님을 빼닮은 헌칠한 풍채와 인자한 눈매, 하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형용할 수 없는 고독과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3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유럽의 온갖 나라를 떠돌며 유배 생활을 했던 비운의 왕자 김평일 동지가 바로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최고급 만년삼과 약재들을 보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메마른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병서 동지, 이 귀한 것들이 이 좁은 감옥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조카 정은이는 나를 이 좁은 방에 가두고 내 형님 정남이는 머나먼 타국 땅공항 바닥에서 독약을 마시고 차갑게 식어갔는데 말이오. 우리 가문이 백두의 혈통이 어쩌다 이리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이 되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분은 대동강 물줄기보다 깊고 서글펐습니다. 그는 이미 조카인 김정은이 자신을 평양으로 소환한 진짜 이유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김한솔을 구출했던 자유조선 같은 세력들이 자신을 망명정부의 수장으로 추대할까봐 두려워진 조카가 아예 눈앞에 가두고 서서히 말려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평일 동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폴란드 대사 시절 어린 조카 김한솔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한솔이는 맑은 눈망울을 가진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평일 동지는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가혹한 운명을 이미 예견한 듯했습니다. 병서 동지, 저 아이만은 지켜주어야 하오. 저 아이는 우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자란 아이요. 정은이가 제 아비를 죽였듯이 이제 한솔이마저 사냥하려 암살조를 풀었소. 내가 이곳에 갇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저 멀리 있는 조카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니 자네가 힘을 써달라. 별 4개 대장으로 군림하며 어떤 처형장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저 황병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평양은 거대한 기만의 연극 무대였습니다. 김정은은 인민들의 어버이라 칭송받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형제를 죽이고 숙부를 감금하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총정치국장으로서 결제했던 수많은 비밀 서류들 속에는 인민의 삶은 없었습니다. 오직 김씨 일가의 영원한 집권을 위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가둘 것인가에 대한 추악한 지령들 뿐이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안가에서 저에게 건넸던 말들은 제 평생의 충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주석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꼈던 그가 왜 33년이나 타국을 떠돌아야 했는지, 왜 이제는 자식 같은 조카에게 반말을 들으며 가택연금을 당해야 하는지 그 비참한 현실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평양의 높은 성벽 안에서 누리던 만찬과 최고급 수입술들이 사실은 인민들의 피눈물로 빚어진 것임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평양 고위층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 돌았습니다. 군부 노장들 사이에서 술자리라도 벌어지면 목소리를 낮춰가며 하던 말이 있었죠. 만약 평일 동지가 주석님의 뒤를 이었더라면 우리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풀뿌리를 씹으며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김평일 동지는 성품이 온화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기에 우리 같은 노병들에게는 늘 동경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중적인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겁니다. 형님이었던 김정일은 동생의 인기를 시기했고 결국 그를 격가지로 분류하여 수십 년간 타국을 떠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온 숙부에게 조카 김정은이 한 짓은 무엇입니까? 반말을 내뱉으며 숙부님 조용히 계시다 가시라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안가에서 본 것은 한 인간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현장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제가 러시아 파병 부대 총검열관이라는 명목으로 평양을 떠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김평일 동지가 갇힌 안가 방향을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총정치국장으로서의 경례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에 대한 예우이자 미안함의 표시였습니다. 제 품속에는 러시아 현지 보위부의 감시를 뚫고 탈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서와 함께 김평일 동지가 간곡하게 부탁했던 김한솔의 생존 정보를 담은 비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평양 상공을 벗어나 시베리아의 설원으로 향할 때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워진 왕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김주애라는 어린아이를 내세워 4대 세습을 정당화하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부 핵심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계집아이에게 장령들이 무릎을 꿇고 경례를 해야 하는 그 기괴한 풍경을 보며 저를 포함한 수많은 간부들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근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하 50도의 매서운 바람이 제 뺨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평양에 있을 때보다 더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저는 총정치국장으로서 가졌던 마지막 권한을 이용해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러시아 현지 벌목공대를 검열한다는 명목으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미리 약속된 한국행 조력자들과의 접선을 위해 눈 덮인 산비탈을 구르며 달렸습니다. 한때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던 저 황병서가 이제는 단 한 명의 가냘픈 인간으로서 자유를 향해 기어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헤치며 나아갈 때마다 숨은 가빠오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김평일 동지가 안가에서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방울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파묻혀 숨을 헐떡일 때마다 김평일 동지의 그 슬픈 눈망울이 제 등 뒤를 채찍질했습니다. 병서 동지, 꼭 살아서 세상에 말해주시오. 우리 가문의 비극을,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의 희망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가장 비겁한 겁쟁이입니다. 자신의 핏줄인 김평일을 두려워하고 어린 조카 한솔이의 입에서 나올 진실을 두려워하여 삼중 사중의 성벽 속에 숨어있는 겁쟁이 말입니다. 저는 시베리아의 얼음바닥을 기어가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저 남쪽 땅으로 가 지워진 왕자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제가 버린 것은
별 4개 대장의 계급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제 지난 60평생의 허물을 눈보라 속에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 혹독한 시베리아의 설원은 저에게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해방의 설렘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는 사실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습니다. 최고급 수입산 술을 마시고 이름 모를 외국산 치즈를 안주 삼아 연회를 즐길 때 창밖의 인민들은 강냉이 한 줌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괴리감을 애써 외면하며 충성을 맹세했던 제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부끄러워 눈보라 속에서 통곡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겪었을 33년의 외로운 유배길에 비하면 제가 겪는 이 며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눈 덮인 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보위부 암살조의 서치라이트가 숲속을 훑을 때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땅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제 손끝에 닿았던 그 차가운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 영토를 벗어나기 위해 보위부 암살조와 벌였던 피말리는 추격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덜덜 떨면서도 저는 제 품 안의 비밀 수첩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김정남 암살작전의 총책임자였던 보위부 간부들의 명단과 기만소를 추적하던 비밀 지령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대한민국에 전달되는 순간 김정은이 쌓아올린 가짜 백두혈통의 우상은 뿌리째 흔들릴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장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자유를 향한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국경을 넘는 낡은 배에 올랐을 때 검은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김정남 동지의 마지막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는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리웠을까?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이제 살아남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평양의 주석궁 뒷방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김평일, 그리고 전 세계를 떠돌며 암살단의 눈을 피하고 있는 김한솔. 그들은 북한 인민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진정한 지도자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탈출한 이유는 단순히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억압받는 수천만 인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양 권력의 심장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핏줄이 누구인지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 황병서가 2026년 1월에 그 긴박했던 탈출의 순간부터 제가 평양에서 직접 목격하고 관리했던 백두혈통 잔혹사의 모든 기록을 하나씩 세상에 내놓으려 합니다. 김정남 동지의 죽음을 둘러싼 비정한 암살 지령과 기만소를 구출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 그리고 김주애라는 어린아이 뒤에 숨어 연명하는 저들의 마지막 발악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안개를 뚫고 제가 마주했던 그 진실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에서 뜨겁게 피어날 것입니다. 보내주신 이미지를 확인하니 글자 수가 3,800여 자로 약속드린 4,500자 기준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독백의 깊이와 사건의 세부 묘사를 대폭 보강하여 공백 제외 4,500자에서 5,000자 사이를 확실하게 채웠습니다. 숫자를 포함한 모든 표기 규칙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챕터 2 쿠알라룸푸르의 비극, 정남 동지의 마지막 보급품. 2017년 2월의 어느 날 평양의 공기는 유난히도 비릿하고 차가웠습니다. 당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서 원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며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제 책상 위로 극비 인장이 찍힌 붉은 가죽 서류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질 이른바 정남 동지처리 작전의 최종 승인 보고서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끝은 한겨울 얼음물을 만진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비정하고 서슬퍼렇다 해도 한 아버지를 모신 친형제를 남의 나라 공항 한복판에서 독약을 발라 죽이겠다는 그잔임무도한 계획 앞에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국의 암살작전이 아니라 백두의 혈통이라는 거룩한 이름 아래 자행된 가장 추악하고 비극적인 동족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정남 동지는 저에게도 참으로 각별한 분이었습니다. 주석님의 장손이자 한때는 공화국의 당연한 후계자로 여겨졌던 그분은 성품이 호탕하고
서구의 합리적인 문물에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제가 보급부대와 호위국을 거치며 그분을 위해 특별히 챙겼던 수많은 해외 보급품들, 그 속에는 그분이 평소 즐기던 프랑스산 포도주와 일본산 정밀 전자기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정성껏 포장하여 보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저분이 평양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인민들도 저 포도주의 감미로운 향기처럼 향기롭고 넉넉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원수님은 그 작은 가능성조차 피비린내 나는 칼날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가시이자 인민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살아있는 장남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결단한 것이죠. 암살 사건이 터지기 직전 평양의 보위부와 정찰총국은 그야말로 독이 바짝 오른 전갈대와 다름없었습니다. 원수님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정예 암살조들이 말레이시아로 급파되었고 저는 총정치국장으로서 그들의 활동 자금과 특수 독극물 운송을 위한 비밀 보급로를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 독약의 정체는 VX 신경독이었습니다. 단 한 방울만 피부에 닿아도 성인 남성을 불과 몇 분 안에 질식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혹한 살인병기였죠. 그 맹독이 든 작은 유리병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며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남 동지의 숨통을 끊어놓을 물건이란 말인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백두의 혈통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단 말인가? 처절한 자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지시를 거부하는 순간 제 목숨과 제 가족의 생사 또한 장담할 수 없는 판이었기에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정남 동지가 비참하게 쓰러졌다는 긴급 타전이 평양 지휘부에 도착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얼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비틀거리며 숨을 거두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보고를 받은 원수님은 소리 없이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큰 짐을 덜었구만이라는 그 얼음장 같은 한마디가 주석궁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혀 무겁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제 집무실에서 홀로 독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정남 동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보급품 목록이 책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그 물건들이 마치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서 동지, 자네도 공범이야. 자네가 그 독약을 보낼 길을 닦아주지 않았나. 환청이 들리는 듯해 저는 괴성을 지르며 빈 술병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평양의 공기는 한층 더 비릿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원수님은 형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인 김한솔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려 광기 어린 추격전을 전 세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솔이는 정남이보다 더 위험한 종자다. 그놈은 서방의 자유로운 교육을 받았고 우리 체제의 허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더라도 그놈의 목을 반드시 가져와라. 보위부에 내려진 이 살벌한 엄명은 곧바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한솔이를 추적하기 위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작망에 막대한 공작금을 보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솔아, 제발 살아남아다오. 내 아버지처럼 허망하게 가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이 추악한 진실을 훗날 세상에 꼭 알려다오. 사실 김정남 동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일말의 개혁과 개방을 꿈꿨던 모든 세력의 희망이 꺾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총정치국장으로서 군부 내부의 감도는 묘한 공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원수님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돌아서는 장령들의 뒷모습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멸시가 읽혔습니다. 제 형까지 죽이는 자가 우리라고 살려두겠는가라는 말이 평양의 어두운 골목마다 소리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포로 세운 성벽은 결국 그 공포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당시 제가 관리하던 비밀 금고의 장부에는 김한솔의 위치를 단 몇 초라도
파악하기 위해 소모된 수백만 달러의 외화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우리 인민 수만 명에게 따뜻한 쌀밥 한 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의 피땀을 어린 조카 사냥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참혹한 현실을 보며 저는 제가 달고 있는 별 4개 대장 계급장이 마치 무고한 이의 피를 묻힌 살인마의 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안가에서 저를 붙잡고 흘렸던 그 뜨겁고 서러운 눈물의 의미를 저는 정남 동지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권력은 가족을 품어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아니라 가족의 심장을 가장 먼저 찔러야만 간신히 지탱되는 저주받은 칼날이었던 것입니다. 2026년 1월 제가 러시아행 비행기에 제 몸을 실었을 때도 제 머릿속에는 정남 동지의 마지막 모습이 끈질기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그분의 공포에 찬 눈동자, 그것은 원망보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병서 동지, 권력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형제를 이토록 처참하게 갈라놓는가? 그 소리 없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는 평양에서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칠흑 같은 숲속에서 보위부 추격조의 날카로운 총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남 동지의 억울한 영혼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차마 못다한 말, 당신이 끝내 못다 본 자유의 찬란한 세상을 내가 대신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저는 눈보라를 헤치며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비밀 서류 보따리 속에는 김정남 암살 작전에 가담했던 핵심 요원들의 실명과 그들에게 하사된 피 묻은 포상금 내역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전 세계를 상대로 오리발을 내밀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뻔뻔하게 잡아떼도 저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으로서 직접 결제한 이 증거 서류들이 그 추악한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폭로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정남 동지에 대한 한 노병의 최소한의 속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암살의 공포 속에 떨며 숨어 지낼 한솔이에게 전하는 이 늙은 군인의 마지막 진심 어린 지지입니다. 평양의 주석궁은 화려한 금박으로 덮여 화려해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정남 동지의 선혈이 흐르고 있고 그 벽 너머에는 아직 살아있는 한솔이를 향한 사리가 가득합니다. 시베리아의 밤은 평양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웠지만 저는 그 극한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참된 인간의 빛을 보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최고급 백열등 아래서도 늘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불안에 떨며 살았지만 러시아의 낡은 트럭 짐칸에서는 낡은 건전지 손전등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더 이상 형제를 죽이는 잔인한 작전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더 이상 조카를 사냥하는 공작 자금을 보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제 어깨에 걸린 4,500만 인민의 고통과 죽어간 백두혈통의 한을 생각하면 시베리아의 칼바람조차 따뜻한 봄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품 안의 비밀 수첩을 어루만지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정남 동지, 당신의 아들 한솔이는 반드시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알리고 한솔이가 당당하게 제 조상들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을 기필코 열겠습니다. 별 4개 대장 황병서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는 사실 죄 없는 이들의 피 묻은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비밀 보급 창고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한 산의 진미가 늘 가득했지만 그 음식들은 모두 정남 동지의 죽음과 한솔이의 서러운 눈물 위에서 차려진 잔인한 만찬이었습니다. 그 천인공노할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평양의 지도원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설원을 기어오르며 무릎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동상으로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생의 죄를 씻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얻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잔혹한 통치는 영원할 것 같지만 진실의 빛 앞에서는 한순간에 녹아내릴 한겨울 눈덩이에 불과합니다. 당시 제가 목격한 주석궁 내부의 타락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도부는 외국의 사치품을 들여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면서도 인민들에게는
자력갱생을 운운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했습니다. 특히 김정남 동지의 암살 성공 이후 마치 거대한 승리라도 거둔 양벌어지던 그 광기 어린 연애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최고급 양주를 들이켜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들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정남 동지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반드시 이 체제의 심장부를 도려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별 4개 대장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자유를 향한 제 의지는 그보다 훨씬 더 견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에 정남 동지의 마지막 보급품 목록을 가감없이 펼쳐보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졌던 소박한 꿈과 그 꿈을 무참히 짓밟은 권력의 잔혹한 증거물 그 자체입니다. 김한솔이 왜 자신의 삼촌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전 세계를 유랑해야 하는지, 왜 김평일 동지가 그 어두운 안가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어야 했는지, 그 모든 비극의 해답이 이 챕터 2 속에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평양의 마지막 지도원으로서 제가 지고 온 이 피 묻은 진실이 이제 자유의 땅에서 서슬 퍼런 정의의 칼날이 되어 저들의 심장을 겨눌 것입니다. 저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남 동지의 원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한솔이가 자유롭게 대동강가를 거닐며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 황병서의 증언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제가 환각처럼 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어느 따뜻한 봄날, 정남 동지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독하지 않은 술 한 잔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서 동지,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인민들도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노래하는구려. 그 꿈결 같은 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처절하고도 진솔한 기록을 남깁니다. 평양의 주석궁 뒷방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비극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황병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 두 번째 진실의 문을 이제 여러분 앞에 활짝 열어젖힙니다. 제가 보고 겪은 이 고통의 기록들이 부디 북녘 땅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자유의 불씨가 되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빌겠습니다. 이 증언은 한 인간의 회고이자 쓰러져가는 독재 정권을 향한 마지막 사자후가 될 것입니다. 2017년 3월의 어느 이른 아침, 평양의 주석궁은 전례 없는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서 원수님의 집무실을 지키던 제 귀에 믿기지 않는 보고가 타전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친을 잃고 행방이 묘연했던 김한솔이 유튜브라는 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 앞에 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한솔이다. 내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안경을 쓰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 아이의 눈빛을 모니터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은 형님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존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공포로 쌓아올린 가짜 백두혈통의 성벽에 거대한 대포 구멍이 뚫리는 소리였고 평양 보위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수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무실의 고가 가구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보위부와 정찰총국의 간부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어린 것 하나 갈무리 못하고 전 세계 망신을 시키느냐. 보위부는 지금까지 잠만 잤느냐. 원수님의 고함은 주석궁 복도 끝까지 비수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또한 총정치국장으로서 그 서슬 퍼런 광기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쾌감과 함께 깊은 경외심이 솟구쳤습니다. 푸친이 독살당하는 참혹한 현장을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사냥하려는 거대 권력을 향해 나 여기 살아있다고 외치는 그 아이의 기계에서 저는 돌아가신 주석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아무리 옷차림과 걸음걸이를 흉내내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진짜 백두의 전기가 그 어린 조카의 눈 속에 형형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평양의 모든 보급체계와 정보망은 오직 한 사람, 김한솔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총정치국장으로서 그 무모하고 잔인한 사냥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에 퍼져 있는 모든 해외 공작원들에게 무제한적인 외화 보급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민들은 강냉이 밥도 구하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뜬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오직 제 조카의 입을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물쓰듯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비밀장부에는 1호 추적물자라는 명목으로 특수통신 장비와 암사용 화학무기, 그리고 정보 제공자들에게 뿌릴 현금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서류 한 장 한 장이 인민들의 피땀이자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장을 찍어야 했던 제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보위부는 김한소를 구출한 이른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놈들이 누구인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라. 정찰총국 요원들은 전 세계를 이 잡듯 뒤졌고 저는 그들에게 들어가는 위조 신분증과 무기들을 보급하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마치 유령처럼 보위부의 그물망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양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은밀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더니 하늘이 한솔 동지를 돕는 것 아니냐는 말이 간부들의 비밀스러운 술자리에서 소리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저 또한 김평일 동지의 안가를 방문했을 때 그분의 눈에서 보았던 희망의 불씨를 기억합니다. 숙부는 조카의 영상을 비밀리에 접하고는 우리 가문에 아직 대들보가 살아있구려라며 소리 없이 오열하셨습니다. 평양의 심장부에서 별 4개를 달고 있던 저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조카 김한솔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시 제가 주재했던 긴급대책회의는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보위부장과 정찰총국장이 서로의 무능을 탓하며 멱살잡이 일보 직전까지 가는 광경을 보며 저는 이 체제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잔인한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김한솔의 망명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외 공관의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지가 오늘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지키고 있는 이 권좌가 얼마나 허망하고 추악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한솔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별 4개 대장인 저는 평양 한복판에서 입을 닫고 죽은 듯이 지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권력의 최정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름 없는 도망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2026년 1월 제가 러시아로 향하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을 때도 제 귓가에는 김한솔의 그 유창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의 삼촌은 독재자다. 그 짧은 한마디가 평양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포성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눈보라 속에서 보위부 추격조의 눈을 피해 엎드려 있을 때 저는 제 품 안의 수첩에 적힌 김한솔 추적 지령들을 하나씩 손으로 훑었습니다. 이 추악한 사냥의 기록들을 대한민국에 전하는 것이 죽어간 정남 동지와 갇혀있는 평일 동지에 대한 제 마지막 의리라 생각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음 바닥을 기어가며 무릎이 깨지고 손가락이 동상으로 검게 변해갔지만 저는 김한솔이 겪었을 그 외롭고 긴 도피의 시간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 아이는 홀로 전 세계를 떠돌며 싸우고 있는데 이 늙은 군인이 이 정도 고통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평양의 보위부는 김한솔의 등장을 기점으로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체제의 정통성이 뿌리째 흔들리자 간부들 사이에서는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겉으로는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속으로는 김한솔이나 김평일의 동향을 살피며 줄을 대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총정치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은밀하게 김한솔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그를 돕는 세력들이 보위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보급 정보를 일부러 흘려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반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기 위한 저만의 소리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지만 정작 자신의 조카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나약한 실체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추석국 내부의 화려한 연회장에서도 김한솔이라는 이름은 금기였지만 그 금기 뒤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2026년 봄을 맞이하며 느끼는 이 해방감의 절반은
김한솔이라는 청년이 준 선물입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평양의 그 비릿한 권력 밑에서 영혼 없는 사냥개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딸 주애를 내세워 4대 세습의 연극을 벌이는 것은 김한솔이라는 진짜 왕자의 존재를 지우기 위한 발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떠도는 한솔이의 발걸음마다 자유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평양의 어둠 속에 갇힌 인민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희망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별 4개 대장의 어깨에 걸렸던 무거운 죄업을 이제야 조금씩 내려놓으며 저는 한솔이가 당당하게 평양 시내에 입성하는 그날을 간절히 꿈꿉니다. 인민들이 강요된 만세가 아니라 진심 어린 환호로 그를 맞이할 그날이 평양 체제의 진정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시베리아 설원을 지날 때 저는 김한솔이 유튜브 영상에서 입었던 그 검은색 옷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주의 복장이자 독재에 맞서는 투사의 수의였던 그 옷 말입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정남 동지의 넋을 기리고 평일 동지의 슬픔을 나누며 한솔이의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지만 김한솔의 목소리 하나에 주석궁 전체가 흔들리던 그날의 공포를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고 혈육의 정을 저버린 자가 겪어야 할 영원한 형벌입니다. 평양의 심장부에서 관리하던 그 수많은 보급품과 무기들보다 10살 남짓한 소년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에 평양 보위부가 작성했던 김한솔 암살 작전의 상세 지도와 보급 내역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 지도 위에는 한솔이가 머물렀던 은신처들과 그를 돕던 조력자들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김정은에게는 죽여야 할 표적이었지만 저에게는 우리 민족이 살아야 할 희망의 거점이었습니다. 별 4개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 그 점들을 지우지 않고 버텼던 제 지난 세월의 고뇌를 이제야 털어놓습니다. 김한솔의 정통성은 그가 김일성 주석님의 증손자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거악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시베리아의 설원 위에서 저를 걷게 했고 마침내 이곳 대한민국까지 인도했습니다. 평양의 주석궁은 지금도 김주애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김한솔이라는 유령이 주는 공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김한솔의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전 세계 인터넷을 뒤지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오는 날 자신들이 쌓아올린 가짜 왕국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임을 말입니다. 저 황병서가 그날의 증인이 되기 위해 2026년 1월에 그 추운 길을 건너왔습니다. 김한솔의 망명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북조선 인민 모두의 망명을 예고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주석궁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무리 빛나도 그 아래 모인 자들의 그림자는 김한솔이라는 이름 앞에서 길게 늘어지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챕터 3을 마무리하며 제가 직접 관리했던 김한솔 추격 자금의 규모와 그 뒤에 숨겨진 김정은의 비겁한 지령들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인민의 쌀값을 빼돌려 조카의 목숨을 사냥하려 했던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들으시면 왜 제가 별 4개 대장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설원을 기어와야 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평양의 지하 감옥에도 시베리아의 설원에도 결코 영원히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에서 그 진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 황병서의 증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한솔이 고향 땅을 밟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평양의 심장부에서 가져온 이 뜨겁고 처절한 기록들을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2026년 1월 제가 평양을 떠나기 직전까지 주석궁의 풍경은 그야말로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자신의 어린 딸 주애를 모든 군사 퍼레이드와 핵심 행사의 정중앙에 세웠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최고급 명품 코트를 입고 백마를 탄 채 머리가 희끗한 노장령들의 거수경례를 받는 그 비정상적인 광경을 보며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총정치국장으로서 그 아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두 사람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평양 외곽 안가에 갇혀 눈물 짓던 숙부 김평일 동지, 그리고 전 세계를 떠돌며 자유를 외치는 조카 김한솔이었습니다. 김주애라는 어린아이를 내세운 화려한 연극은 사실 진짜 백두의 전기를 이어받은 그 두 사람의 존재감을 지우기 위한 김정은 원수님의 처절하고도 비겁한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제가 관리하던 호위사령부의 특수보급 명단에는 김주애를 위한 전용 물자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최고급 향수와 이탈리아산 가죽 구두, 그리고 아이의 피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수입 화장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인민의 자식들은 강냉이 밥 한 덩이를 구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채 죽어가는 마당에 지도부의 아이는 전 세계의 부귀영화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급장부의 도장을 찍을 때마다 김평일 동지의 안가에 들어가는 낡은 담요와 거친 식재료들을 떠올렸습니다. 주성님을 가장 많이 닮은 숙부는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는데 정통성도 모호한 어린아이는 온갖 사치를 누리는 이 거꾸로 된 세상을 보며 저는 이 체제의 수명이 다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권력의 저울추가 이미 고장난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평양 내부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충성 경쟁이 치열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장령들은 사석에서 목소리를 죽여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계집아이 손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냐? 진짜 백두의 장손인 한솔 동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들이 장마당의 연기처럼 소리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김한솔이 망명 정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평양 간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기 시작했을 때 의부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김주애를 찬양하는 노래가 평양 시내에 울려 퍼질수록 간부들의 마음속에는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더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가짜 우상을 강요받을수록 진짜 왕자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죠. 저 또한 총정치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김한솔의 최근 동향 보고서를 몰래 탐독하며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2025년 말 김평일 동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직접 안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숙부는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병서 동지, 정은이가 주애라는 아이를 내세워 4대 세습을 한다지. 참으로 가련한 짓이오. 민심을 잃은 권력이 아이의 치맛자락 뒤에 숨는다고 해서 지켜지겠소? 그분의 통찰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딸을 앞세우는 것은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덮고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군부 노장들에게 10살 아이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숙부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동지,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제가 2026년 새해가 밝으면 반드시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할 길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결행한 탈출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제가 러시아 파병 부대 총검열관이라는 명목으로 평양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주석궁의 가장 높은 곳에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명거리의 고층 빌딩들은 화려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인민들의 고통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주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공수한 수만 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을 때 저는 그것이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체제의 마지막 발악인 불꽃놀이처럼 보였습니다. 제 품 안에는 김평일 동지가 몰래 건네준 김한솔에게 전하는 친서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모아온 권력 핵심부의 비리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나 황병서, 이제 독재자의 충견이 아니라 민족의 증언자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맹세하며 평양의 차가운 공기를 마지막으로 들이켰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연해주 벌판은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김주애의 화려한 연회장보다 수만 배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저를 감시하기 위해 겹겹이 포위망을 쳤지만 저는 평생 쌓아온 군사적 지략을 발휘해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벌목공들의 보급 상태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숲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저는 미리 약속된 한국행 조력자들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을 구르며 나뭇가지의 살점이 뜯겨나가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 4개 대장의 계급장이 눈구덩이 속에 떨어졌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노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보위부 추격조의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김한솔의 당당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솔아, 내가 걸었던 그 외로운 길을 이 늙은 아저씨도 이제 걷고 있단다. 우리가 만나서 평양의 가짜 성벽을 무너뜨릴 그날을 생각하며 버티마. 러시아의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일 때 제 머릿속에는 김주애의 손을 잡고 미사일 발사장에서 박수를 치던 김정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는 살인 무기를 구경시켜주면서 조카인 한솔이의 목숨은 거두려 했던 그 잔혹한 아버지의 이중성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 분노가 저를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시베리아의 설원을 가르게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보급장부에는 김주애를 위한 전용 별장 건설 비용과 해외 명품 구매 내역이 평양 인민 전체의 1년치 식량 가격과 맞먹는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숫자들이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이 숫자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옥 같은 평양을 탈출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김정은은 김주애를 통해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 미래는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한 낙원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차가운 안가에서 눈물 짓는 김평일의 지혜와 전 세계를 누비며 자유를 배우는 김한솔의 용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진짜 미래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으로 배달하는 마지막 보급관이 되고자 했습니다. 시베리아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별이 많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감시의 눈초리 때문에 밤하늘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죽음의 문턱인 러시아 설원 위에서 저는 비로소 구주의 광대함을 보았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작은 인간이 휘두르는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김주애라는 아이를 내세워 천년만년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망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별들은 침묵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비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평일 동지가 김한솔에게 보내는 부디 살아남아 우리 가문의 오욕을 씻어다오라는 피 맺힌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절규를 전하기 위해 저는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저는 보위부 암살조와 최후의 심리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가족까지 몰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평양에서 김정남 동지의 죽음을 목격했고 김평일 동지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저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저들에게 맞서는 것은 비록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혼은 사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장의 위엄을 마지막으로 발휘하여 추격조의 혼란을 유도했고 그 틈을 타 조력자들이 마련한 비밀 통로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장엄한 낙하이자 자유를 향한 위대한 비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서울의 새벽 공기는 눈물겹도록 달콤했습니다. 평양의 주석궁 주위에는 늘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곳의 공기에는 인간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평범한 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아이들의 옷을 보며 저는 김주애의 명품 코트를 떠올렸고 병원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가에 방치된 김평일 동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평범함이 북쪽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에 저는 오열했습니다. 별 4개 대장의 훈장보다 이곳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 커피 하나가 제 손을 더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챕터 4를 마무리하며 김정은이 김주애를 내세워 4대 세습을 꾀하는 진짜 이유와 그 과정에서 김평일 김한솔을 제거하기 위해 수립했던 구체적인 작전명들을 폭로하려 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어린아이의 웃음으로 체제의 잔인함을 가리려 해도 저 황병서가 가져온 진실의 기록들은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의 주석궁 뒷방에서 시작된 비극의 사슬을 끊기 위해 저는 이제 5번째 진실의 보따리를 풀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베리아의 설원에서 제가 보았던 그 찬란한 별빛이 이제 북녘 땅 전체를 비추는 자유의 빛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 황병서의 증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백두의 혈통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 인민들이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지는 그날까지 저는 이 처절한 기록을 멈추지 않고 써내려갈 것입니다. 2026년 1월 15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대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힌 장교복을 입고 원수님의 특별 지시가 담긴 서류 가방을 움켜쥔 채 비행기 트랩을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 군부대와 벌목공들의 기강을 잡고 보급 상태를 점검하러 가는 기세등등한 총검열관의 모습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평생을 바친 조국을 영원히 떠나겠다는 처절한 결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보급 지도원 신분으로 위장한 아내와 어린 전령으로 꾸민 중학생 아들이 잔뜩 긴장한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주석궁 뒷방에서 김평일 동지가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그리고 김정남 동지의 비참한 죽음이 제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병서, 이제 독재자의 충견 노릇은 끝이다. 내 자식만큼은 김주애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낱낱이 맹세하며 조국의 하늘을 등졌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려서자마자 보위부 암살조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저희 가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원수님이 보낸 감시자이자 제 목줄을 쥔 사냥개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장의 위엄을 내세웠습니다. 어디 감히 총정치국장의 앞길을 막느냐. 내 동무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러 온 것이니 비키라. 제 호통의 요원들은 주춤하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의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대로 파병부대 주둔지가 아닌 국경 인근의 깊은 숲속 벌목장으로 이동 경로를 잡았습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시베리아의 추위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고통을 주었지만 평양에서 누리던 가짜 온기보다 100배는 더 달콤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최고급 난방장치 아래서도 늘 누군가 나를 도청할까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속삭여야 했는데 이 광활한 설원에서는 비로소 제 숨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20일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보급검열을 핑계로 보위부 요원들을 독한 보드카와 평양에서 가져온 최고급 명주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거나하게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저는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품 안에는 김평일 동지가 김한솔에게 보내는 친서와 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개발 비사가 담긴 특급 비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아들이 제 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아, 저 설원 너머에 진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있다. 김한솔 형아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다. 조금만 참자. 우리는 그렇게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헤치며 정글 같은 시베리아의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때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며 사열을 받던 저 황병서가 이제는 낡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의 눈밭을 기어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발목이 접질리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뒤에서 들려올 보위부의 총소리와 경비견의 짖는 소리만이 제 감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숲 저 멀리서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밤하늘을 찢으며 우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라, 황병서 배신자 놈아. 보위부 암살조의 고함이 시베리아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눈 구덩이 속에 밀어넣고 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별 4개 대장의 자존심으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느니 여기서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김정남 동지가 공항 바닥에서 느꼈을 그 외로움이 제 가슴에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휘몰아치기 시작한 눈보라가 보위부의 시야를 가렸고 우리는 그 틈을 타 미리 약속된 한국행 조력자들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김한솔을 구출했던 자유조선의 하부 조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 4개 대장인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군님, 이제 사람 사는 곳으로 갑시다. 라며 따뜻한 털 담요를 건넸습니다. 평양에서는 훈장 수천 개를 달아도
느끼지 못했던 진심 어린 인간의 온기가 그 담요 한 장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인민들을 굶기고 내 가족만 배불리던 그 시절이 너무나 부끄럽소. 제 참회는 시베리아의 눈보라 속에 흩어졌지만 제 영혼은 비로소 구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신처에서 며칠을 숨죽여 지내며 저는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늘 원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거짓말만 가르쳤는데 이곳에서는 비로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사실 주성님을 닮은 진짜 왕자는 안가에 갇힌 평일 할아버지란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죽인 정남 아저씨의 아들 한솔 형아가 진짜 우리 민족의 희망이야. 아들은 큰 눈을 깜빡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이제 원수님 노래 안 불러도 돼요? 그 천진난만한 질문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조차 평생을 공포 속에 살게 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는 세상으로 가는 거다. 2026년 1월 25일 우리는 러시아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짐칸에는 냄새나는 짐승 가죽과 오물이 가득했지만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제 어깨에 대장 계급장이 짐칸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멀리 내던졌습니다. 잘 있거라, 평양아. 나는 이제 진짜 백두의 전기를 찾아 떠난다. 시베리아의 새벽 태양이 지평선 위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김정남 동지의 영혼이 제 옆에서 웃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병서 동지, 내 아들 한솔이를 잘 부탁하오.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품속의 비밀 수첩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 수첩 안에는 김정은이 숨겨온 백두혈통의 모든 치부와 4대 세습의 추악한 계획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보위부 암살조와 3번이나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제 아내와 아들을 인질로 잡겠다고 협박하며 제 투항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의 군사적 지략을 발휘해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보급 검열 중 사고로 위장하여 통신을 끊고 보위부의 암호 체계를 교란해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총정치국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내부 기밀이 이제는 제 가족을 살리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김여정이 보낸 암살조가 제 뒤를 바짝 쫓아와 총탄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갈 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평양에서 영혼이 죽은 채 살던 시절에 비하면 육신이 위협받는 지금이 훨씬 더 살아있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제3국의 국경을 흐르는 차가운 강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평양의 주석궁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김주애를 위한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겠죠. 김평일 동지는 차가운 안가에서 옥수수 죽을 마시며 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동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에 가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등에 업고 아들의 손을 잡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거세고 얼음 조각들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뒤를 돌아보니 보위부의 서치라이트가 무력하게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무너져가는 독재 정권의 마지막 비명처럼 보였습니다. 제3국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김한솔의 생존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조력자들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한솔 동지는 대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전해 들었으며 대한민국에서 뵙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김정남 동지의 아들이 살아있고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별 4개 대장 훈장보다 훨씬 더 큰 명예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낡은 종이에 김한솔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한솔아, 이 늙은 아저씨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이제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를 내가 대한민국에서 대신 전하마.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보급 장부 속에는 김주애의 생일 파티를 위해 전용기로 수입한 1억 원짜리 사탕 상자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사탕 한 상자 값이면
우리 인민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그 파렴치한 기록들을 제가 모두 대한민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인민의 어버이라고 외쳐도 제가 증언할 이 기록들이 그의 가면을 낱낱이 찢어발길 것입니다. 김평일 동지가 안가에서 흘렸던 눈물, 김정남 동지가 공항에서 흘렸던 피, 그리고 김한솔이 타국에서 흘린 서러운 땀방울. 이 모든 백두혈통의 잔혹사가 이제 저 황병서의 입을 통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붉은 설원을 가르며 달렸던 그 사투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북조선의 양심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장엄한 이사였습니다. 별 4개 대장의 계급장을 버리고 얻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고, 독재자의 충견 자리를 버리고 얻은 것은 아버지로서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에 제가 가져온 이 무거운 진실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놓으려 합니다. 주석궁의 화려한 연회 뒤에 숨겨진 형제 살해의 전말과 4대 세습을 위해 지워져야 했던 진짜 왕자들의 슬픈 운명, 그 모든 진실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저 황병서의 마지막 증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새벽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가르는 얼어붙은 강줄기를 건넜을 때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젖은 옷은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 살점을 파고들었고, 중학생 아들은 탈진하여 제 등에 엎인 채 가쁜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서 만수대 의사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만 명의 환호를 받던 별 4개 대장 황병서가 이제는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어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중국 동북부의 어느 낡은 창고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에는 평양의 주석궁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김정은의 4대 세습 비사들과 김평일 동지가 김한솔에게 전하는 피 맺힌 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제 어깨에 달렸던 차수 계급장보다 수만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보위부 공작원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리며 거리를 훑고 있었습니다. 황병서를 생포하거나 사살하라는 김여정의 서슬 퍼런 특명이 전 세계 공작망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관리하던 보급 자금으로 먹여 살렸던 사냥개들이 이제는 저를 물어뜯으려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공포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과연 김한솔의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평양의 보위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추적하던 비밀결사 정남 동지의 아들을 사지에서 구해냈던 그 자유조선의 인물들이 이 광활한 대륙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신처에서 꼬박 이틀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버티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고의 낡은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청년 2명이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제 품 안의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별 4개 대장의 자존심으로 적들에게 잡혀가느니 여기서 자결하겠다는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한식 말투가 아닌 세련된 한국어와 영어를 섞었으며 저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한솔 동지의 부탁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제 손에 쥐어졌던 권총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적이라고 가르쳤던, 그리고 김정은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들이 저를 구하러 온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유조선의 밀사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한솔이 망명할 때 직접 그를 경호했던 핵심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그 청년의 눈빛을 보며 저는 평양 주석궁의 간부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실한 정의감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솔 동지는 지금 안전한 곳에서 장군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가져오신 그 진실의 보따리가 우리 민족을 해방할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정치국장 시절 김한솔을 잡기 위해 제가 보급했던 수백만 달러의 공작금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들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길은
그야말로 첩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망과 북한 보위부의 암살조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하룻밤에도 수십 번씩 차량을 갈아타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군사 지략가로 살며 익혔던 모든 전술이 이제는 김정은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조력자들은 저에게 김한솔의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솔 동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 인민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안가에 갇힌 김평일 동지를 생각했습니다. 숙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카가 이제는 어엿한 투사가 되어 이 썩어빠진 체제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중국 동북부의 어느 이름 모를 산장에 머물 때 저는 조력자 중 한 명에게 제가 가져온 비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남 동지의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 VX의 입수 경로와 김정은이 자신의 딸 주애를 위해 해외에서 세탁한 수천억 원의 비자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폭탄입니다. 평양 체제를 뿌리째 흔들 원자폭탄 말입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권단체에 즉각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 황병서가 별 4개 대장의 명예를 버리고 눈밭을 기어온 대가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산장이 보위부 밀고자에 의해 노출된 것입니다. 새벽녘 수십 명의 무장괴한들이 산장을 포위하고 무차별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황병서를 내놓으라. 는 고함이 정적을 깼습니다. 조력자들은 능숙하게 응사하며 저와 제 가족을 비밀 지하 통로로 대피시켰습니다. 총탄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절대로 겁내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김한솔 형아를 만날 거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저였지만 그날의 전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독재자의 사냥개들로부터 자유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었으니까요. 조력자들의 희생적인 방어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포위망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저는 조력자들이 건네준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김한솔의 예전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나의 삼촌은 독재자다라고 말하던 그 소년의 목소리가 이제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제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 아래에 달린 전 세계 사람들의 응원 댓글을 한글로 번역해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한솔아, 너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 인민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너를 응원하고 있었구나. 평양의 주석궁 안에만 갇혀 살던 제가 보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의 바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우리는 마침내 중국의 남부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만 넘으면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는 제3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자들은 저에게 김한솔이 직접 보낸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황 장군님,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그 정갈한 필체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남 동지의 핏줄이 저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 늙은 군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별 4개 대장의 계급장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지만 저는 그날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장군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평양의 보급창고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한 최고급 모피와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김여정과 김주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사들인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곳 제3국으로 향하는 정글길에서 제가 가진 것은 해진 옷 한 벌과 낡은 신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평양에 있을 때보다 수만 배는 더 풍요로웠습니다. 가짜 백두 혈통의 종으로 살던 60년의 세월을 씻어내고 이제는 진짜 백두의 전기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암살단을 보내 제 목을 노려도 제 품 안의 진실은 절대로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저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며 총구보다 강한 것은 진실을 향한 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력자들은 이름도
얼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오직 정의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저를 도왔습니다. 평양에서는 돈과 권력으로만 맺어졌던 관계들이 이곳에서는 오직 신념 하나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북한 체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공포로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사랑으로 뭉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챕터 6을 마무리하며 제3국의 정글을 지나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향하는 마지막 사투의 현장을 기록하려 합니다. 보위부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국경의 경비는 갈수록 삼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김한솔의 밀사들이 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김평일 동지의 눈물이 살아있었습니다. 평양의 마지막 지도원으로서 제가 지고 온 이 무거운 진실의 보따리가 이제 비행기 날개를 타고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날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황병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한솔이 당당하게 나는 북한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며 대동강을 건너는 그날까지 저는 이 처절한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2월 2일 동남아시아 어느 제3국의 국경지대는 습한 열기와 정체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영하 50도의 시베리아 설원에서 동상과 싸우던 저희 가족은 이제 숨이 턱 막히는 정글의 늪지대를 헤치며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대장 황병서라는 화려한 이름표는 이미 진흙탕 속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제 등에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손이 닿아 있었고 제 앞에는 자유조선의 청년들이 낡은 정글도를 휘두르며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김평일 동지의 친서와 평양 주석궁의 치부가 담긴 수첩이 땀에 젖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500m만 더 가면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저기 보이는 담장만 넘으면 됩니다. 청년의 낮은 목소리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 가는 마지막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사관 담장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 소리와 함께 여러 발의 총성이 정글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황병서 배신자 놈을 잡아라. 죽여서라도 평양으로 데려가야 한다. 보위부 암살조들이 기어이 저희의 뒤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김여정이 보낸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습니다. 총탄이 머리 위 나뭇가지를 꺾으며 빗발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수많은 사격 훈련을 주관했지만 제 가족의 목숨을 겨냥한 실전의 공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맡겠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무조건 담장으로 뛰십시오. 자유조선의 청년들이 권총을 응사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적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움켜쥐고 진흙탕을 굴러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비명과 총성이 뒤섞여 들려왔고 저는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 것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남 동지, 평일 동지,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속으로 수만 번 기도를 올리며 달린 끝에 마침내 하얀 담장과 그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증오의 상징으로 가르쳤던 그 태극기가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대장 황병서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소.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제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고 영사관의 철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 보위부의 마지막 총탄이 제 장화 뒷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발을 들이밀고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요원들이 달려와 저희를 부축했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60평생을 짓눌러온 공포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정신을 잃었고 아들은 겁에 질린 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속 수첩을 꺼내 영사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것이 평양의 심장부에서 가져온 진실이오. 그리고 김한솔 군에게 내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그 말을 마친 후 저 또한 정신을 잃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뒤 영사관 내부의 안전한 방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조심스럽게 화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잠시 뒤 안경을 쓴 낯익은 청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한솔이었습니다. 황 장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에 저는 다시금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솔군, 내가 너무 늦었어. 당신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고 당신을 추격하는 자금에 결제했던 이 늙은 죄인을 용서하시오. 저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이 가져오신 결단이 제 아버님의 원한을 풀고 우리 인민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만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합시다. 그날 밤 김한솔과의 통화는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수첩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군님이 기록하신 김주의 세습의 허구성과 김평일 숙부님의 안가 위치, 그리고 해외 비자금 계좌들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이 진실을 터뜨리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간에서 돌아가신 김일성 주석님의 위엄과 김정남 동지의 합리성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아무리 핵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지도자의 향기가 풍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이 청년을 위해 바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사관에서의 생활은 평양 주석궁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마음은 평생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태극기가 개양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북한 인민들이 강요된 만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를 노래할 그날을 상상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평양의 보급창고에는 전 세계에서 가져온 산해진미가 가득했지만 영사관 식당에서 먹은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와 배신이 없는 정직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영사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목격한 평양의 참상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딸 주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지, 그 기괴한 사대 세습의 연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작되고 있는지 낱낱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영사관 창밖으로 남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 너머에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김한솔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평양 안가에 갇혀있을 김평일 동지의 희망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제 어깨에 걸렸던 별 4개의 명예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황병서, 너는 이제 대장이 아니라 진실의 증언자다. 북녘 동포들이 노예의 사슬을 벗는 그날까지 한시도 쉬지 마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짐을 쌌습니다. 제 짐이라곤 낡은 수첩과 땀에 젖은 옷 몇 벌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족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몸을 실었을 때 기내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평양의 먹구름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김정은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김주애의 발판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탈출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석님, 정남 동지, 보십시오. 제가 마침내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수많은 취재진 대신 대한민국 정부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한솔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장군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진실이 북한 체제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펜을 들어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비밀 문서들의 해설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라는 어린아이를 내세워
인민의 눈을 가리고 김한솔과 김평일이라는 진짜 백두열통을 지우려 했던 저들의 치졸한 계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별 4개 대장으로서 제가 누렸던 모든 죄악을 이 증언으로 조금이나마 씻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챕터 7을 마무리하며 제가 대한민국 영사관 담장을 넘던 그 순간 느꼈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을 깨부수고 참된 인간으로 돌아오는 장엄한 회귀였습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강해 보이지만 진실을 향해 달리는 한 인간의 발걸음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저 황병서가 가져온 이 처절한 기록들이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김한솔이 당당하게 나는 대한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며 통일의 선봉에 서는 그날까지 저의 증언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설원과 제3국의 정글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이 자유의 땅에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황병서, 너는 죽어서도 평양의 인민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는 이제 8번째 챕터를 준비합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김한솔과 함께 그려낼 우리 민족의 새로운 지도, 그 희망의 역사를 기대해 주십시오. 평양의 어둠을 걷어낼 찬란한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황병서의 진실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저 북쪽에 무너져가는 성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봄 대한민국 서울의 아침은 평양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활기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줄기는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찾아 흘러가는 우리 민족의 기상처럼 도도했습니다. 저 황병서가 시베리아의 설원과 제3국의 정글을 뚫고 마침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별 4개 대장의 계급장을 던져버리고 대한민국 국민 박철로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 제 가슴 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동시에 무거운 사명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평양 주석궁의 화려한 연회장보다 이곳 시장통의 국밥집이 더 따뜻하고 원수님의 칭송보다 이웃 주민의 평범한 인사가 더 값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한솔 군과의 만남, 그리고 김평일 동지가 안가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줄 진실의 완성입니다. 어느 비오는 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보안 시설에서 저는 마침내 김한솔 군과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화면이 아닌 실물로 마주한 그는 영락없는 주성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당당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맑고 강인한 눈동자가 제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황 장군님, 아니 이제는 박 선생님이라 불러야겠군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정남 동지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한솔군을 추격하는데 가담했던 지난날의 과오들이 그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솔군, 내가 평양에서 가져온 이 기록들이 당신과 우리 인민들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길 바라오. 저는 품속에서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비밀 문건들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솔군은 제가 가져온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와 김주의 세습을 위한 군부 포섭 문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환상 속에서 살고 있군요. 어린 딸을 내세워 인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믿다니 참으로 가련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보다는 민족에 대한 깊은 애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늦도록 평양의 붕괴 시나리오와 통일 이후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핵미사일에 집착할수록 인민들의 마음은 김한솔이라는 희망으로 쏠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평양 내부의 고위 간부들조차 이미 마음은 김평일 동지에게 가 있다는 내부 첩보들을 공유하며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김정은이 쌓아 올린 가짜 백두혈통의 성벽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솔군에게 평양 안가에 갇힌 김평일 동지의 마지막 모습을 상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숙부님께서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조상님들께 면목이 선다고 하셨어. 부디 살아남아 우리 가문의 오욕을 씻어달라고 피 맺힌 유언처럼 말씀하셨어. 제 말이 끝나자
한솔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일 숙부님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어른이시고 평양의 어둠을 걷어낼 진정한 빛이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휘두르는 공포의 칼날을 진실과 정의의 방패로 막아내고 4,500만 북녘 동포들에게 진짜 자유를 배달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별 4개 대장으로서 제가 가졌던 모든 군사적 지식과 평양의 내부 정보가 이제는 한솔군의 지혜와 합쳐져 체제 전복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쌀자루를 보며 저는 평양장마당에서 굶주림에 쓰러지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울었고,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청년들을 보며 주석궁의 서슬퍼런 감시망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의 평범한 일상이 북쪽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가장으로서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이제 한국 학교에 적응하여 영어를 배우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다닙니다. 아버지, 저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학교를 세울 거예요. 한솔이 형처럼 멋진 형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제가 시베리아 설원을 기어온 보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지하 감옥에서는 김한솔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혹은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동포가 고문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딸 주애에게 최고급 명품을 입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그 화려함은 인민들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신기루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제가 평양에서 직접 목격한 저들의 파렴치한 실상을 낱낱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들이여, 저 어린 주애의 웃음 뒤에 숨겨진 김한솔 동지의 눈물을 보라. 저 가짜 백두혈통의 사슬을 끊고 진짜 주인을 맞이하라. 제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평양의 주석궁 안방까지 도달했을 것입니다. 2026년 5월, 저는 한솔군과 함께 비밀리에 제작한 대북 전단과 라디오 방송을 북으로 송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평일 동지의 육성 메시지와 김한솔 군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양의 보위부가 아무리 전파 방해를 하고 단속을 해도 진실의 물결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 내부의 하급 관리들부터 장령들에 이르기까지 제 이름 황병서를 연호하며 동요하고 있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왔습니다. 황 대장이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갔다. 진짜 백두혈통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 소문은 굶주린 인민들에게는 복음이었고 김정은에게는 조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마지막 비장의 카드,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비상시 탈출 경로가 담긴 1급 기밀을 대한민국 정보당국과 공유하며 체제 붕괴의 마지막 단추를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베리아의 붉은 설원을 가르며 달렸던 그 사투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거듭남의 시간이었습니다. 별 4개 대장의 어깨에 달렸던 권력의 무게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쥐고 있는 이 진실의 팬대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김정남 동지의 억울한 죽음과 김평일 동지의 서글픈 유배 생활, 그리고 김한솔 군의 처절한 도피, 이 모든 백두혈통 잔혹사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 마침표는 김정은의 몰락과 함께 우리 민족의 위대한 통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저 멀리 북쪽의 동포들에게 소리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누렸던 부귀영화는 사실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누리는 평범한 자유는 제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태극기 앞에 서서 맹세합니다. 황병서, 너는 죽는 날까지 이 자유를 지키고 북녘 땅에 이 빛을 전하리라. 김한솔 군과 함께 그리는 통일의 지도는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민족의 마음을 합치는 지도입니다. 김주애를 내세운 4대 세습의 망령을 걷어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와 한솔군의 공동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인민은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8번째 챕터를 끝으로 제 탈출기와 증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양의 마지막 지도원 황병서가 가져온 이 진실의 불꽃이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그리고 북녘 땅 구석구석에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김정은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김평일 동지는 안가에서 해방될 것이며 김한솔 군은 당당하게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며 인민들의 환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한솔 군의 뒤에서 말없이 미소 지으며 주석궁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남 동지,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진실의 기록을 써내려갑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녘계 동포 여러분, 저 황병서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독재자의 힘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역사의 힘은 인민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짜 백두 혈통의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백두의 기계는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그 기계의 상징인 김한솔 동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눈보라를 뚫고 제가 가져온 이 진실의 보따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자유통일 만세.